철학의 세계는 종종 서로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두 개의 거대한 대륙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분열의 한가운데서 지식의 통일이라는 아주 거대한 꿈을 꾸었던 한 철학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루돌프 카르납. 이 이야기는 그의 지적 자서전을 바탕으로 그가 어떤 생각의 지도 위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따라가 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이야기는 20세기 사상계에 그어진 하나의 거대한 단층선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철학계는 마치 두 개의 커다란 대륙처럼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앵글로색슨 철학이, 다른 한쪽에는 유럽 대륙 철학이 있었죠.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구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 자체가 그 뿌리부터 달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철학을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볼 거고요. 유혹과 환원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대립 구도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비엔나 학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들이 내세운 세 가지 기둥은 무엇이었는지, 나아가 분석이라는 그들의 과업이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카르납이라는 건축가가 그린 거대한 청사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20세기 초 철학계를 딱 둘로 나누었던 두 가지 흐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둘은 정말이지 세상을 보고 질문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거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왜 카르납이라는 인물이 철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한쪽에는 대륙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주로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지 이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상학이나 실존주의 같은 사상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앵글로색슨 철학, 우리가 흔히 분석 철학이라고 부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관적인 경험보다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사물의 실제, 그리고 그것을 기술하는 언어의 논리적인 형식이었던 거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카르납과 함께 비엔나 학파에서 활동했던 헤르베르트 파이글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가지 접근법에 아주 기억하기 쉬운 별명을 붙였다는 겁니다. 바로 유혹의 철학과 환원의 철학이에요. 이 두 개념은 당시를 대표하는 두 명의 상징적인 철학자를 통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파이글이 말한 유혹의 철학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사실,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에 끌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존재의 다른 측면들에 매료되는 거죠. 이 세계는 원자들의 단순한 집합, 그 이상이 아닐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현실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나 더 큰 질문들을 향한 어떤 지적인 유혹에 이끌리는 철학인 셈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환원의 철학은 복잡한 문제를 가장 단순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또 분석 가능한 부분들로 나누어서 명료하게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호르몬의 작용이나 심리적인 반응들의 집합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같은 거죠. 이들은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모호함을 없애고 모든 것을 검증 가능한 기본 요소로 되돌려 놓으려는, 즉 환원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은 이 분열을 그야말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당대의 두 거장이죠. 인간 실존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그리고 논리적 분석의 화신으로 불리는 루돌프 카르납입니다. 사르트르는 역사, 정치, 문학을 넘나들면서 인간 조건의 불안과 자유라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탐구했던 전형적인 유혹가였어요. 반면에 카르납은 평생을 바쳐 세상의 모든 복잡한 개념들을 명확한 논리 기호와 과학적인 공식으로 환원시키고자 했던 완벽한 환원가였습니다. 그에게 철학적인 유혹이란 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없애버려야 할 혼란에 더 가까웠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카르납이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의 거대하고 조직적인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어요. 바로 20세기 철학의 지도를 바꾼 비엔나 학파죠. 이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됐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르납의 지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요.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 벗어나서 아주 엄밀한 논리와 과학으로 나아가는 그 궤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레게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 방향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의 초기 연구에는 아직 옛 철학의 그림자가 좀 남아 있었지만 마침내 그는 새로운 철학혁명의 심장부, 비엔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의 사상은 폭발적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비엔나 학파는 그냥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동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완전히 뿌리부터 뒤바꾸기 위해 설계된 아주 급진적이고 명확한 원칙들을 공유하는 조직이었어요. 그들의 사상체계는 세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칸트 철학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눈 도전이었습니다. 칸트는 이런 주장을 했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 마치 우리 머릿속에 깔린 운영체제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틀을 이성만으로 알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같은 명제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건을 겪어보지 않아도 참이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인데요. 비엔나 학파는 이걸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유일한 원천은 오직 경험과 관찰뿐이라고 선언했어요. 이성만으로는 세상에 대해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알 수 없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주장이었죠. 두 번째 기준은 실증주의였습니다. 이건 모든 지식의 왕좌에 과학을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지식만이 진짜 지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라던가 영혼은 불멸한다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주장들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이나 거짓을 따질 가치조차 없는 의미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바로 논리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새 무기였습니다. 프레게와 러셀이 발전시킨 현대 기호 논리학은 단어의 뜻을 넘어 문장의 구조 자체를 수학처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도구였거든요. 비엔나 학파는 이 도구를 사용하면 수세기 동안 철학을 괴롭혀왔던 온갖 애매함과 혼란을 모두 제거하고 철학 문제에 전례 없는 명료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자, 이 세 기둥을 합치면 하나의 혁명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진정한 지식은 딱 두 종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처럼 그 자체로 참인 논리적 진리. 다른 하나는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경험적 진리. 그 외의 모든 것, 특히 형이상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철학의 임무는 더 이상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과학이 밝혀낸 지식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명료하게 만드는 활동,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철학의 역할을 영원히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중심 임무, 즉 분석이라는 과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바로 이 엄격한 논리적 방법을 철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려는 거대한 탐구였어요. 그들은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공학자처럼 지식의 구조를 분석하고 재설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준 건 한 권의 기념비적인 책이었습니다. 바로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쓴 수학 원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복잡하고 방대한 수학의 세계 전체가 사실은 몇 가지 단순한 논리 규칙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비엔나 학파는 여기서 엄청난 가능성을 본 거죠. 만약 인류 지성의 정점인 수학조차 논리로 환원될 수 있다면 물리학, 생물학, 심지어 인간의 심리와 사회에 대한 지식까지 모든 과학 지식을 하나의 통일된 논리적인 토대 위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그야말로 지식의 대통일을 꿈꾼 어마어마하게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난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라던가 원자, 정부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순수한 감각 데이터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오직 논리의 도구만을 사용해서 말이죠. 빨갛다는 건 직접 볼 수 있지만 원자나 정의는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요. 카르나비 러셀을 따라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논리적 환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분의 2라는 분수는 정수와는 뭔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수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개념은 사실 2와 3이라는 정수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즉, 2를 3으로 나눈 결과라고 논리적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사실은 더 단순하고 기본적인 개념들의 논리적인 조합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환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커르납은 이 거대한 과업에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마치 위대한 건축가처럼 지식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한 청사진을 하나씩 그려나갔죠. 그의 주요 저작들은 바로 그 청사진들이었고 각각이 하나의 거대한 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위대한 저작인 아우프바우는 정말이지 숨이 막힐 정도로 야심찬 시도였습니다. 그는 모든 경험적인 지식을 위한 논리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 출발점은 기초 경험이라고 불리는 가장 단순하고 원자적인 감각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으로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듯이 순수한 감각 경험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블록들에서 시작해서 오직 논리적인 규칙만을 사용해 물리적 대상, 다른 사람의 마우, 사회구조 같은 세상의 모든 복잡한 개념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러다 그의 관심사는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언어의 논리적 통사론이라는 책에서 그는 철학이 겨눠야 할 대상은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묘사하는 데 쓰는 과학의 언어라고 주장했어요. 수많은 철학적 논쟁들이 사실은 세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을 오해해서 생긴 혼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철학은 세계에 대한 이론이기를 멈추고 언어에 대한 분석, 즉 과학의 논리학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작업은 다시 한번 진화해서 의미론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언어의 구조, 즉 통사론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세계와 연결되는지, 즉 의미론에 이해하기 위한 형식적인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의미, 필연성과 같은 개념들을 아주 엄격한 논리적인 틀 안에서 분석하고자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돌프 카르납이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기념비적인 과업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을 단 하나의 가장 단단하고 확실한 토대 위에 올려놓으려는 위대한 시도였죠. 과연 지식의 세계 전체가 논리와 경험만으로 건설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그의 평생에 걸친 분투는 분석 철학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 자체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20세기 철학에 정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죠. 루돌프 카르나프의 지적인 삶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의 아주 초기 사상, 그 중에서도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지식을 단 하나의 단단한 논리적 토대 위에 다시 세우려고 했던 그야말로 엄청난 야망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카르나프의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어떤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빈서클이라는 아주 특별한 학자들의 모임, 그리고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그 뿌리부터 완전히 다시 세우려 했던 그들의 급진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이죠. 20세기 초반에 몇몇 사상가들은 철학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수리만 거듭해온 낡고 위태로운 건물처럼 말이죠. 그 건물 안에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던가 절대적인 선이란 존재하는가? 같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질문들은 끝도 없이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 과학처럼 명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이 질문들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심지어 아무 의미 없는 말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빈서클은 이 낡은 건물을 그냥 허물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토대 위에 철학을 다시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구상한 청사진에는 세 개의 아주 강력한 기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타협 없는 경험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눈, 코, 귀, 혀, 피부를 통한 감각 경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실증주의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 지식을 얻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과학뿐이라는 믿음이죠. 관찰하고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이 진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에 가능하게 할 핵심 도구가 바로 현대 논리학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말싸움을 잘하는 기술 같은 게 아니에요. 마치 수학자가 복잡한 수식을 기호로 바꿔서 정확하게 풀어내듯이 언어나 개념을 정밀한 기호로 바꿔서 그 구조를 속속들이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였죠. 철학을 위한 현미경, 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통적인 경험주의 철학과 아주 새로운 현대 논리학이라는 도구가 만나니까 논리 경험주의 또는 논리 실증주의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철학 운동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생각을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논리라는 아주 정밀한 도구를 사용해서 경험에서 얻은 지식 전체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다시 조립하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였던 거죠.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철학의 청사진을 가지고 실제로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 바로 루돌프 카르나프가 쓴 기념비적인 책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카르나프에게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철학자의 작업에서 아주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러셀이 수학이라는 학문의 기초를 아주 단단한 논리 위에 다시 세웠던 것을 보고 카르나프는 생각한 거죠. 아, 그렇다면 철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 전체를 논리와 경험이라는 이 두 가지 토대 위에 다시 세울 수 있겠다. 그는 이걸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1928년 카르나프는 그의 대표작 세계의 논리적 구성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책은 보통 독일어 제목을 줄여서 아웃바우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앞에서 말한 논리 경험주의의 이상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 보려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책이 품고 있던 야망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일상적인 사물에서부터 물리학의 복잡한 이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지식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사실은 논리와 날것의 경험이라는 딱 두 가지 재료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다시 지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을 분류하는 걸 넘어서 모든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통일된 체계를 이루는지 그 설계도 자체를 그려내려는 시도였어요. 이 새로운 지식의 체계 안에서는요,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개념들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정신이라던가 물자체 같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개념들은 의미 없는 말, 그냥 소리로 간주되었어요. 어떤 개념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개념이 어떤 경험들로부터 어떻게 논리적으로 조립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학에서 형이상학이라는 낡은 부분을 깨끗하게 도려내는 것이 목표였죠. 자, 만약 여러분이 세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건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건축자재, 벽돌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카르나프가 선택한 지식의 벽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카르나프는 에른스트 마흐 같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프로젝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재료로 현상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현상주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저 밖에 있는 실제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의식 속에 나타나는 감각적인 현상들 뿐이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아주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카르나프는 그냥 경험이 지식의 원천이다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험이 바로 지식의 재료,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저 밖에 사과라는 실제 물체가 있어서 그게 우리 눈에 붉다, 둥글다는 감각을 일으킨다고 보죠. 하지만 카르나프에게 사과라는 개념은 붉음, 둥구름, 달콤함 같은 여러 감각 경험들이 안정적으로 묶여있는 하나의 묶음, 즉 논리적인 구성물에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경험들의 묶음 너머에 있는 신비로운 사과 자체 같은 건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사과가 바로 그 경험의 묶음인 겁니다. 카르나프는 지식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한 이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근본 체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한 개인의 의식 속에 흐르는 아직 아무런 가공도 거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경험 덩어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경험의 총합, 그 전체적인 하나의 스냅샷, 그게 바로 하나의 근본 체험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경험의 원자, 바로 이것이 지식이라는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벽돌인 셈이죠.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모니터 화면의 픽셀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색깔이 있는 작은 점일 뿐이죠. 하지만 수백만 개의 픽셀들이 모여서 서로 논리적이고 공간적인 관계를 맺으며 배열될 때
비로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복잡하고 의미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카르나프는 지식의 세계도 정확히 이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각각의 근본 체험 하나하나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들 사이의 관계, 특히 어떤 경험이 다른 경험과 비슷하다고 기억하는 유사성의 기억 같은 관계입니다. 바로 이 관계들을 통해서 일정한 패턴이 드러나고 그 패턴이야말로 우리가 사물이라거나 과학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실체라는 거죠. 자, 이제 나의 사적인 경험이라는 원자재, 즉 벽돌은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벽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벽돌들을 서로 붙여줄 접착제, 즉 논리적 도구가 필요하겠죠. 카르나프는 여기서 버트런드 러셀이 개발한 아주 강력한 분석 방법을 가져와 썼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환원, 즉 어떤 복잡한 개념을 가장 단순한 구성 요소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구성, 즉 그렇게 쪼갠 단순한 요소들로부터 원래의 복잡한 개념이 어떻게 다시 논리적으로 조립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과정은 마치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사다리의 맨 아래 가장 기초적인 발판은 바로 나의 사적인 근본 체험들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경험들 사이의 유사성, 같은 기본 관계를 정의하는 두 번째 칸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관계들을 이용해서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의 장 전체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 칸에서는 감각의 장 안에서 나타나는 안정적인 패턴들을 가지고 책상이나 의자 같은 물리적 대상을 구성합니다. 더 올라가면 다른 사람의 몸이 보이는 행동 패턴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마침내 사다리의 꼭대기에서는 사회와 문화 같은 가장 추상적인 개념까지 구성하게 되는 거죠. 각 단계는 바로 아래 단계를 논리적 토대로 삼아서 아주 엄격하게 정의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책상이라던가 민주주의 같은 복잡한 개념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더 단순한 개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된 구조를 우리가 편리하게 부르기 위한 일종의 논리적 줄임말에 불과하다는 거죠. 카르나프는 수학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3분의 2라는 분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수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어떤 신비한 부수의 나라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3분의 2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더 단순한 개념인 2와 3을 가지고 만들어낸 논리적인 구성물, 즉 정의된 관계일 뿐입니다. 카르나프는 의자라는 개념도 이와 똑같다고 봤어요. 의자 자체라는 신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딱딱함, 갈색, 4개의 다리 모양 같은 일련의 감각 경험들이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에 우리가 붙인 논리적인 줄임말이 바로 의자라는 거죠. 카르나프의 아우프바우는 그 논리적인 정밀함에 있어서 정말 기념비적인 업적이었지만 책이 나오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그 건물의 가장 밑바닥, 즉 토대 자체에서부터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지식의 건물이 전적으로 나의 사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벽돌로만 지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을 세울 수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서 구성된 세계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세계가 같은 세계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세상에는 나 혼자만 존재한다는 유아론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죠. 놀랍게도 빈서클 내부의 동료들로부터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오토 노이라트라는 동료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모래와 같아서 그런 불안정한 모래 위에 과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세우려는 시도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과학이란 한 사람의 사적인 경험 보고가 아니라 누구나 함께 검증할 수 있는 공적인 진술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물리주의입니다. 물리주의는 지식의 출발점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주관적 감각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물리적인 세계여야 한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빨간색을 느낀다는 사적인 경험 보고보다는 여기 이 물체는 분광계로 측정했을 때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한다는 것처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물리적 진술이 과학에 훨씬 더 단단한 토대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강력한 비판들 앞에서 카르나프는 자신이 설계한 그토록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지적인 좌절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철학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적인 여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문장은 철학을 과학처럼 아주 엄격하게 다시 만들어 보자고 외쳤던 한 지적 운동의 핵심적인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더 이상 막연하고 모호한 사변의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과학처럼 명확하고 또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한 문장 안에 바로 그 빈 학파의 모든 사명이 담겨 있고요. 동시에 20세기 철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 바로 루돌프 카르납의 지적 자서전을 계속해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카르납이라는 한 철학자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특히 이번에는 그의 초기 사상에 좀 더 집중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논리 실증주의의 핵심 원리가 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이 원리들이 어떻게 분석적 계획이라는 아주 거대한 계획으로 이어지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카르납의 대표작이죠. 세계의 논리적 구조를 통해 그 계획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이 지식의 세계가 경험의 원자라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도 따라가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시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떤 비판을 받았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논리, 실증주의의 핵심 원리. 카르납 사상이 태어난 그 배경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깔려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꿈꿨던 새로운 철학의 청사진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빈 학파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딱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세 가지 좌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바로 경험주의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지식은 결국 경험에서 온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세상의 진짜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증주의입니다. 이건 좀 더 강력한 주장인데요. 진짜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오직 과학적인 지식뿐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 바로 논리혁명입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이 쓰는 말들을 보면 너무 애매하고 모호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빈 학파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엄청난 무기를 발견한 거죠. 그게 뭐였냐면 프레게나 러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호 논리학이었어요. 이 아주 정교한 도구를 쓰면 철학의 그 뿌연 안개 같은 혼돈을 싹 걷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었어요. 당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또 양자역학 같은 것들이 막 나오면서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었거든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혁명적인 시기였던 거죠. 이런 엄청난 변화 앞에서 기존의 철학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좀 무력해 보였어요. 빈학파 사람들은 바로 이걸 본 겁니다. 아, 과학이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철학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혁신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논리학이랑 엄격한 경험주의를 붙잡은 건 그 격동의 시대에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런 논리실증주의의 생각을 철학자 아르네네스가 5가지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줬는데요.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그냥 의자에 앉아서 머리로만 알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인 문장은 딱 2 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는 총각은 결혼 안 한 남자다처럼 그냥 단어 뜻만 알면 당연히 참인 문장. 다른 하나는 이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처럼 직접 실험을 해봐야 참인지 알 수 있는 문장. 이 둘 말고 제3의 길은 없다고 딱 못 박은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검증주의예요. 어떤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그야말로 철학계에 떨어진 폭탄 같은 선언이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신의 존재나 영혼의 본질 같은 문제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싸워온 이런 문제들이 이 기준에 따르면 뭐가 되죠? 그렇죠.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세 번째, 모든 과학적 지식은 결국엔 가장 기초적인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까지 쪼개고 쪼개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쪼개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리적인 언어나 규칙을 쓸지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래서 철학은 뭐냐?
철학은 어떤 위대한 진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나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이 꼬이지 않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풀어주는 활동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일종의 언어 정화 활동 같은 거죠. 자, 이런 원칙들을 손에 쥔 빈학파는요, 정말 인류 지성사에서 손에 꼽힐 만큼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분석적 계획이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철학의 한 부분을 좀 바꿔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지식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 그야말로 지식의 세계를 재건하겠다는 엄청난 야망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획은 어디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바로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철학자에게서였습니다. 러셀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물리학자들이 수학을 도구로 세상을 연구하듯이 철학자들은 논리학을 도구로 생각을 연구해야 한다. 논리학이야말로 철학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빈학파 사람들한테는 마치 어두운 바다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러셀의 이 말은 그냥 멋있는 구호에 그치지 않았어요. 러셀이랑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수학 원리라는 정말 대단한 책을 썼는데 여기서 뭘 보여줬냐면요. 그 복잡한 수학 전체가 사실은 아주 간단한 몇 개의 논리 규칙에서부터 전부 다 출발한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공이었죠. 이걸 본 빈학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거죠. 수학에서도 이게 되네? 그러면 다른 모든 지식에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철학의 역할을 완전히 새로 쓰려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급진적인 시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꿈꿨던 그림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은 물론이고 심리학, 사회학까지 인간의 모든 학문을 하나의 거대한 통일된 시스템 안에 넣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증명도 반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형이상학적인 논쟁들을 완전히 끝장내고 오직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명확한 논리적 관계라는 아주 단단하고 안전한 땅 위에 모든 과학을 새로 짓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야망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 그리고 아마도 가장 기념비적인 시도에 한번 집중해보죠. 바로 젊은 시절의 루돌프 카르나비 쓴 세계의 논리적 구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빈학파가 꾸었던 그 원대한 꿈을 실제 눈에 보이는 설계도로 그려낸 말 그대로 한 위대한 건축가의 첫 번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는 1928년, 카르나브는 그의 지성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보통 줄여서 아웃파오라고 불리는데요. 이 책이야말로 논리 실증주의가 꿈꿨던 이상을 가장 대담하고 또 구체적으로 구현해 보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프바우가 내세운 목표는 그야말로 엄청났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모든 개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쌓아올린 모든 지식들이 사실은 아주 극소수의 단순한 기본 요소로부터 순전히 논리적인 규칙만을 사용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건 뭐 지식의 세계 전체를 위한 완벽한 건축 설계도를 제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카르나비 바로 이 책에서 답하려고 했던 질문이죠. 대체 어떻게 책상이나 의자 같은 복잡한 물리적 대상에 대한 개념이 색깔이나 감촉 같은 더 단순한 감각 경험들로 논리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과연 뭘까요? 카르나브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에서 직접 수학적인 비유를 듭니다. 분수 3분의 1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3분의 2라는 개념을 정수 2를 정수 3으로 나누는 연산이라는 문장으로 완벽하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분수라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수와 나눗셈이라는 더 기본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진 설명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바꿔 말해도 원래의 정보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것이 카르나비 모든 지식에 적용하고 싶었던 방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카르납은 자신의 이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와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그는 어떤 기초 위에 어떤 방법으로 이 지식이라는 건물을 쌓아 올리려고 했을까요? 아우프바움이 서 있는 철학적 땅은 바로 현상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책상을 안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아는 건 저기 있는 책상 그 자체가 아니라 갈색의 단단한 무언가를 보고 만지는 나의 감각 경험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지식의 가장 궁극적인 출발점은 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각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의 흐름이라는 거죠. 카르납에게 이것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모든 지식이 시작되는 유일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카르납은 바로 이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자신의 시스템을 구성할 가장 기본적인 벽돌, 말하자면 지식의 원자를 찾아냅니다. 그는 이걸 기초 체험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초 체험은 빨갛다라거나 차갑다 같은 그런 분리된 감각 조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어느 한순간 내 의식 전체를 가득 채우는 총체적인 경험의 한 단면, 마치 경험의 스냅샷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제 지식의 원자인 기초 체험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원자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카르납은 여기서 딱 하나의 논리적인 접착자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유사성 기억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서로 다른 두 경험을 떠올리면서 아, 이 둘은 서로 닮았네? 라고 기억하는 아주 기본적인 관계를 말하죠. 정말 놀라운 점은 카르납이 이 단 하나의 관계만 가지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논리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이 우아하고 단순함이야말로 아우프바우의 가장 핵심적인 매력이었습니다. 카르납의 이런 프로젝트는 동시대의 또 다른 거장이었던 비트겐슈타인의 작업과 비교해보면 그 독특함이 더 잘 드러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명확히 그어서 그 너머에 있는 신비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죠. 반면에 카르납의 목표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말할 수 있는 것, 즉 과학적 지식의 영역을 남김없이 분석해서 그 논리적 구조를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한 사람은 언어의 한계점에서 침묵을 이야기했고 다른 한 사람은 언어의 가능성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지식의 체계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죠. 이렇게 야심찼던 아우프바우 프로젝트는 그럼 영원한 진리로 남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카르납 자신의 생각도 계속해서 진화했고 또 외부에서는 아주 강력한 비판들이 제기되었죠. 이제 아우프바우 이후 그의 사상이 어떤 도전에 부딪히고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놀랍게도 카르납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그의 동료였던 오토 노이라트가 아주 핵심적인 비판을 제기했거든요. 과학이란 건 모두가 공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적인 학문인데 어떻게 각자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사적인 경험이 그 단단한 토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이건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이었죠. 결국 카르납은 이 비판을 받아들여서 현상주의를 버리고 물리주의로 입장을 바꿉니다. 지식의 토대를 주관적 경험이 아닌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물리세계로 옮기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훗날 콰인이나 굿맨 같은 철학자들은 아우프바우가 시도했던 환원주의 프로젝트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훨씬 더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카르납의 지적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이런 생각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1928년 아우바우에서는 경험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데 집중했지만 1934년에는 방향을 크게 틀어서 오로지 과학 언어의 형식적인 문법 규칙, 즉 통사론 분석에 몰두합니다. 마치 문장의 뜻은 잠시 잊고 문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따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곧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의미와 진리의 문제, 즉 의미론을 다시 자신의 체계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1951년 그의 제자였던 콰인이 발표한 한 편의 논문은 카르납의 프로젝트가 서 있던 땅 자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지진과도 같았어요. 논리실증주의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분석적인 문장과 종합적인 문장의 구분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도그마, 즉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카르납의 아우프바우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지적 여정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인간이 아는 모든 것을 순수한 논리와 단순한 경험이라는 토대 위에서 완벽하게 다시 지으려는 이 대담한 시도는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계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체계화되는 것에 저항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카르납의 프로젝트가 남긴 위대한 유산과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오늘날까지도 철학의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단 하나의 아주 단단한 토대 위에 처음부터 다시 세워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철학자 루돌프 카르납의 지적인 삶을 따라가보는 여정인데요. 이번에는 역사상 가장 야심찼다고 할 수 있는 이 지식의 재건축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시도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이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죠. 그럼 그 건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카르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가장 사적인, 나만이 아는 경황이라는 단 하나의 벽돌만 가지고 이 거대한 지식의 건축물 전체를 남김없이 다시 지울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그의 초기 철학을 이끌었던 정말 거대하고도 대담한 질문이었습니다. 카르납의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철학적인 분위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철학계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형이상학의 안개를 걷어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과학의 명료함과 엄밀함으로 채우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당시의 철학은 뭐랄까, 끝을 알 수 없이 뒤엉켜버린 실타래 같았다고 할 수 있어요. 존재란 무엇인가, 실체란 무엇인가 같이 아주 크고 모호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게 명확한 해답 없이 끝없는 생각에 꼬리만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작용으로 이 실타래를 아예 풀어서 논리와 경험이라는 명확한 도구로 철학 전체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새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레게와 러셀이 발전시킨 기호 논리학이라는 건데요. 이건 언어와 개념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밀함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였어요. 러셀은 이 도구만 있으면 철학의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들을 마침내 풀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가짜 문제였다는 걸 남김없이 폭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젊은 루돌프 카르납에게 이건 그냥 학문적인 유행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 논리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철학을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일은 그에게 주어진 아주 심오한 개인적인 소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논리학이야말로 철학을 혼란에서 구하고 이 과학의 시대에 걸맞은 학문으로 만들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이 소명은 카르납의 첫 번째 위대한 저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책은 그의 전체 철학적인 비전을 담은 일종의 거대한 건축 설계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1928년에 카르납은 그 야심찬 계획을 담은 책 세계의 논리적 구조, 보통 줄여서 아우프바우라고 부르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의 목표는 정말이지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마치 한 줌의 모래로 마천눈을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개념들을 단 하나의 출발점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세상을 실제로 어떻게 배우는가를 묘사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전체 개념 체계를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로부터 구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데 있었어요. 이건 심리학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가능성에 대한 아주 엄밀한 증명 작업이었던 셈이죠. 이런 접근법을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물리학자가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물질을 궁극적으로는 원자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카르납은 세상의 모든 복잡한 관념들을 가장 기본적인 경험의 원자들로 환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물을 가장 단순한 벽돌 단위까지 완벽하게 해치한 다음에 그 벽돌만으로 건물을 처음부터 다시 짓는 방법을 보여주려 한 것이죠. 모든 위대한 건축물에는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토대가 필요하잖아요. 설계자로서 카르납 역시 그의 전체 지식체계가 놓일 단단한 기반함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토대는 바로 현상주의였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가장 확실한 근원은 저 바깥에 있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즉,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은 궁극적으로 내 안에서 흐르는 사적인 감각과 경험의 흐름에서 비롯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었죠. 자, 여기에는 지식을 쌓아 올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카르납이 아우프바우에서 선택한 길은 개인의 마음속에서
즉 나의 경험이라는 사적인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바깥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물리주의라는 다른 길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객관적인 물리적 세계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개인의 경험을 설명하려고 하죠. 카르납의 첫 선택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 바로 나의 경험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현상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과는 저기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단단한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불금, 둥금, 달콤함, 아삭함 같은 여러 감각 데이터들이 안정적으로 묶여있는 하나의 다발일 뿐이라는 거죠. 아우프바우의 목표는 바로 이 감각들이 어떻게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과라는 단어는 이 경험의 다발에 우리가 붙인 편리한 이름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상주의라는 토대가 마련되자 카르납은 이제 다른 모든 것을 구성할 가장 기본적인 건축 블록, 말하자면 경험의 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카르납은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근본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빨강이라던가 차가움처럼 딱 분리된 감각 조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특정 순간에 내 의식에 떠오르는 전체적이고 분할되지 않은 경험의 스냅샷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순간 저의 경험은 단지 이 목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방의 온도, 의자의 감촉, 희미하게 느껴지는 빛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합쳐진 하나의 총체적인 덩어리인 셈이죠. 그런데 이게 아주 어려운 논리적인 퍼즐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기본 벽돌이 이렇게 복잡하고 전체적인 순간들이라면 대체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것들로부터 파랗다거나 따뜻하다처럼 더 단순한 속성들을 추출해낼 수 있을까요? 빨갛다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가정하지 않고 어떻게 이 전체 경험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정의해낼 수 있을까요? 카르납의 독창적인 해결책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미니멀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도구, 단 하나의 관계만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바로 유사성 기억이라는 겁니다. 이건 한 경험의 순간이 다른 순간과 닮았다는 것을 알아보는 아주 단순하고 원초적인 인식 능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닮았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냥 어쩐지 비슷하다고 느끼는 그 원초적인 능력 하나만을 가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 하나의 도구만으로 어떻게 세계 전체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자, 먼저 수많은 근본 경험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사성 기억을 사용해서 서로 비슷한 경험들을 짝짓기 시작해요. 이렇게 비슷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묶다 보면 유사성 원이라는 하나의 집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법 같은 논리적인 도약이 일어나요. 가령 코발트 블루라는 특정 색깔을 정의한다고 해보죠. 우리는 파랗다는 개념을 미리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코발트 블루를 포함하는 모든 근본 경험들은 서로 어떤 식으로든 유사할 거예요. 이 경험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 그러니까 특정 방식으로 서로 겹치는 유사성 원들의 집합, 바로 그것이 논리적으로 코발트 블루가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이런 식으로 단 하나의 관계에서 출발해서 모든 감각 속성을 정의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시공간, 물리적 세계, 심지어 타인의 마음까지 구성하는 거대한 논리적인 경로를 그려낸 것입니다. 아우프바우는 논리적 건축의 기념비적인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야심찼던 몇몇 대성당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가치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무엇보다 지식에 대한 엄밀하고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었고 경험론을 가장 일관된 결론까지 밀어붙였죠. 또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말하던 모호한 형이상학적 사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카르납 자신도 그 안에 있는 심각한 어려움들을 인식했습니다. 순전히 사적이고 주관적인 감각의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객관적인 과학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는 이 청사진 위에서는 도저히 완성하기가 불가능해 보였던 거죠. 특히 그의 동료였던 오토 노이라트는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어떻게 각자의 사적인 경험이라는 이 흔들리는 토대 위에서 객관적인 과학이라는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는가? 결국 그는 건축의 토대 자체를 통째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개인의 내면이라는 그 불안정한 모래밭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는 단단한 안반, 즉
물리적 세계 위에 지식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물리주의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지식의 출발점은 사적인 느낌이 아니라 과학이 연구하는 공적이고 관찰 가능한 사물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결코 실패라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우프바우는 20세기 철학의 위대한 기념비 중 하나로 남아있으니까요. 그 극한의 엄밀함과 명료함은 철학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고, 거기서 처절하게 드러난 한계점들은 역설적으로 카르납을 그의 다음 위대한 프로젝트로 직접 이끌어 주었습니다. 카르납은 지식의 건축을 위해서 개인의 내면이라는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한계를 발견했죠. 이제 그는 방향을 180도 전환합니다. 만약 지식의 비밀이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 그 자체의 구조에 있다면 어떨까요? 카르납의 여정은 이제 경험의 구조에서 언어의 논리로 그 방향을 틀게 됩니다. 루돌프 카르납의 지적 여정을 따라가는 시간, 오늘은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또 다른 거인의 영향이 그의 사상을 결정적으로 새길란들은 그 시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카르납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을 세우기 이전에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버트런드 러셀이 제시했던 철학의 미래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비전이었죠. 러셀은 철학이 더는 막연하고 애매한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과학처럼 아주 명확하고 또 논리적인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바로 이 거대한 구상이 카르납의 기나긴 지적 여정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 생각의 시작은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함께 쓴 기념비적인 책 수학 원리에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이 책을 통해서 복잡하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던 수학의 세계 전체가 사실은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논리 원리, 그러니까 공리로부터 전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건물이 사실은 몇 종류의 기본적인 벽돌로만 지어진다는 걸 보여준 것과 같았어요. 이 엄청난 성공에 힘입어서 러셀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강력한 논리 분석 도구를 왜 수학에만 써야 하지?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렇게 단단하고 확실한 논리적 토대 위에 다시 세울 수 있다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철학계의 거대한 혁명을 불러일으킨 러셀의 대담한 제안이었습니다. 러셀의 주장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철학이 더 이상 과거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을 해석하고 되풀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대신에 물리학이 수학이라는 정밀한 언어를 사용해서 세계를 설명하듯이 철학도 논리학이라는 엄격하고 명료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직관이 아니라 명확한 정의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철학의 문제들을 하나씩 분석하고 풀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철학을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그의 야심찬 계획이었던 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이나 정의, 아름다움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 전체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아는 모든 것을 수학 공식처럼 정밀하게 분석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철학 이론 하나를 내놓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지식이라는 것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젊은 카르납의 지적 상상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당시 젊은 철학도였던 루돌프 카르납에게 러셀의 제안은 그냥 하나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과학과 철학의 경계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던 그에게 이 구생은 마치 안개자욱한 바다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는 러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것을 자신의 철학적 사명으로, 그리고 자신의 학문 인생 첫 번째 거대한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 도전에 대한 카르납의 응답이 바로 1928년에 나온 그의 첫 번째 주요 저작, Der logische Aufbau der Welt, 우리말로는 세계의 논리적 구조라는 책입니다. 이 야심찬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러셀이 제시했던 거대한 구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와도 같았습니다. 카르납은 이 책을 통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어떻게 단 하나의 논리적인 체계 안에서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흔히 줄여서 아우프바우라고 불리는데요. 단순히 또 하나의 철학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물리학, 심리학, 사회학 같은 인간의 모든 지식 분야를 하나로 묶는 통일된 시스템,
말하자면 지식의 대성당을 짓기 위한 청사진이었던 셈이죠. 카르납은 이 책에서 그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벽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첨자의 복잡한 이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카르납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복잡한 것을 가장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하고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에서는 이걸 환원적 분석 또는 논리적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연장이었던 셈이죠. 이 환원적 분석이라는 것의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평균 키라는 좀 복잡해 보이는 개념이 있다고 해보죠. 우리는 이 개념을 우리 모든 학생의 키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걸 학생 수로 나눈 값이라는 더 기본적인 개념들의 조합으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의미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더 단순하고 근본적인 개념들의 조합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카르납이 말하는 환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원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말로만 들으면 좀 추상적이라 와닿지 않을 수 있죠. 다행히도 카르납은 자신의 책에서 아주 명쾌하고 직관적인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죠. 여기 3분의 2라는 분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건 꽤 복잡한 개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숫자 2를 숫자 3으로 나눈 결과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바꾸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건 2와 3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정수, 그리고 나눈다는 연산 뿐입니다. 결국 분수라는 개념이 원래부터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기본적인 개념인 정수와 연산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구성물이라는 게 드러나죠. 이것이 바로 환원적 분석의 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개념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본질적인 구조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이제 카르납의 원대한 계획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시나요? 분수를 정수로 환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이 논리적 분석 도구를 지식의 모든 영역으로 넓혀가고 싶어 했습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원자라는 개념,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이라는 개념, 심지어 사회학의 국가라는 개념까지도 궁극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 환원하고 그 논리적인 구조를 밝혀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과연 이 대담한 시도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지식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 그러니까 더는 쪼갤 수 없는 지식의 원자가 무엇인지부터 찾아야만 했습니다. 환원의 과정이 끝없이 계속될 수는 없겠죠. 모든 건물이 기초 위에 서 있듯이 모든 지식 체계 역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궁극의 기초, 모든 지식이 만들어지는 원재료, 카르납이 찾으려 했던 지식의 원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카르납은 그 답을 우리 인간의 경험에서 찾았습니다. 카르납이 가졌던 관점은 현상주의라고 불립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핵심 생각은 아주 간단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책상을 보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건 뭘까요? 책상이라는 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물체가 아니라 갈색의 딱딱한 느낌, 네모난 시각적 형태와 같은 여러분 자신의 감각적인 경험들입니다. 현상주의에 따르면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런 주관적인 감각 경험뿐이라는 겁니다. 책상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일종의 구성물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카르납은 아주 거대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모든 지식의 토대가 이토록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나의 경험뿐이라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과학 지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하는 빨간색과 당신이 경험하는 빨간색이 같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지극히 사적인 경험의 섬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공적인 지식의 대륙으로 건너갈 수 있는 논리의 다리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카르납의 세계의 논리적 구조가 해결해야만 했던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카르납이 생각했던 지식의 기본 벽돌, 즉 그가 기초 체험이라고 불렀던 것은 단순히 빨갛다거나 달다
같은 단편적인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한 전체적인 경험이었죠. 예를 들면 따뜻한 커피향을 맡으면서 창밖의 빗소리를 듣고 책의 부드러운 종이 감촉을 느끼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전체 말입니다. 이처럼 한순간에 우리의 의식에 주어지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같은 경험의 총체를 하나의 기초체험 단위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한 프레임처럼 말이죠. 우리의 경험은 바로 이런 프레임들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카르납의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이 기초체험이라는 원자적인 벽돌들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사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개념에서부터 민주주의나 중력의 법칙 같은 아주 고도로 추상적인 개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이 경험의 벽돌들을 논리적으로 쌓아 올린 복잡한 건축물이 되어야만 했죠. 자,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수많은 벽돌들을 서로 단단하게 붙여줄 접착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벽돌이 많아도 그것들이 그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그건 그냥 돌무더기에 불과하죠. 지식이라는 질서정연한 구조물을 세우려면 이 벽돌들을 서로 연결하고 관계를 맺어주는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르납은 바로 이 모르타르 역할을 할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카르납이 찾아낸 단 하나의 근본 관계, 즉 지식의 모르타르는 바로 유사성 기억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독일어 단어인데요. 풀어 말하면 두 개의 기초 체험을 떠올리고 그 둘 사이에 부분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본 사과에 대한 경험과 어제 길에서 본 소방차에 대한 경험을 마음속으로 비교해보고 그 두 경험 모두에서 불금이라는 공통된 요소를 발견해내는 거죠. 카르납은 이처럼 경험들을 비교하고 비슷한 점을 찾아내는 아주 단순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마치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들고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들듯이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모든 복잡한 지식 구조를 논리적으로 엮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기초 체험이라는 수많은 벽돌, 그리고 유사성 기억이라는 단 하나야 강력한 모르타르. 이 두 가지 재료만을 가지고 카르납은 문자 그대로 세상 모든 것의 논리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장대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야심차고 정교했던 계획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세계의 논리적 구조, 즉 아우프바우가 품었던 야망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단 한 종류의 벽돌, 즉 기초체험과 단 한 종류의 모르타르, 즉 유사성 기억만을 사용해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포괄하는 거대하고 통일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지식의 세계에서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모든 주장이 가장 확실한 경험적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논리의 힘으로 지식의 바벨탑을 완성하려는 계획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이토록 치밀하고 눈부셨던 지적 건축물은 결국 미완성인 채로 남게 됩니다. 심지어 카르납 자신조차도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전에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경험이라는 토대를 스스로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설계했던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에 과연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카르납은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에서 객관적인 과학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위대했던 프로젝트는 왜 좌초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카르납 개인의 철학적 여정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던 논리 경험주의라는 20세기 철학의 거대한 흐름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라는 토대를 떠난 그는 과연 어디에서 새로운 지식의 토대를 찾았을까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과학과 문화의 모든 성과를 단 하나의 가장 확실한 출발점에서부터 오직 논리의 힘만으로 다시 지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루돌프 카르납이라는 한 젊은 철학자가 바로 그 엄청난 도전을 담아냈던 그의 기념비적인 초기 저작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철학책이라기보다는 지식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위한 완벽한 청사진을 제시하려는 시도 그 자체였습니다.
카르납이 인용한 수학자 크로네커의 이 말은 그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신이 1, 2, 3 같은 자연수라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만 딱 던져주면 우리 인간이 덧셈이나 곱셈 같은 논리적 관계를 이용해서 분수, 실수, 복소수 같은 수학의 세계 전체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카르납은 철학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가장 단순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기초에서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복잡한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심찬 시도의 결과물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위대한 체계적 저작, 세계의 논리적 구조입니다. 원제는 데어 로기시의 아우프바우 데어 벨트, 데어 로지칼 아웃바우 데어 벨트인데 말 그대로 세계의 논리적 구성이라는 뜻이죠. 이 책은 그냥 하나의 철학 이론을 제시하는 것 넘어서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물 전체를 밑바닥부터 남김없이 세우는 그 방법 자체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이 젊은 철학자한테 이렇게까지 엄청난 야망을 품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카르납의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던 철학적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에게 영감을 준 원천은 어디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카르납은 버트런드 러셀의 이 비전을 거의 개인적인 소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당시 철학은 증명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는 주장들이 끝없이 오가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사변의 늪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 늪에서 철학을 구원하고 그 미래를 보장할 유일한 길은 바로 논리학과 과학이라는 아주 단단한 땅 위에 철학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러셀이 바로 그 길을 제시해준 셈이죠. 카르납에게 논리적 분석은 단순히 여러 철학 방법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낡고 모호한 형이상학을 완전히 대체할 철학의 새로운 핵심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화학자가 복잡한 화합물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소로 분해해서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듯이 철학자는 정의나 국가, 마음 같은 복잡한 개념들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논리적 원자로 쪼개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럼 이 질문이 카르납의 건축 프로젝트가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모든 것을 쌓아 올릴 단 하나의 초석, 그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대상들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경험일까요? 카르납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과학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가장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 바로 나의 경험에서 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르납은 현상주의라는 입장을 선택했습니다. 현상주의에 따르면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해 안다고 믿는 모든 것은 결국 각자의 사적인 감각 경험으로 되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앞에 빨간 사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이건 궁극적으로는 제 시각에 주어진 붉음과 둥금, 촉각에 주어진 단단함 같은 아주 사적인 경험들의 묶음일 뿐이라는 거죠. 외부 세계에 사과가 정말로 존재하는지는 어쩌면 의심할 수 있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불금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가장 확실한 출발점은 바로 이 나의 경험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물리학의 법칙들, 사회 제도,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믿음까지 이 모든 거대한 지식 체계가 오직 나의 사적인 경험이라는 단 하나의 재료로부터 논리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건축에 쓰인 구체적인 재료, 그러니까 벽돌과 시멘트는 대체 뭐였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카르납은 이 모든 것을 단 2가지 재료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지식의 벽돌에 해당하는 것과 그 벽돌들을 서로 잇는 시멘트에 해당하는 것, 딱 2가지입니다. 그는 이 2가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미리 가정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논리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쌓아 올리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재료, 즉 벽돌은 근본 체함입니다. 이건 단순히 빨갛다 같은 감각 조각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제가 느끼는 모든 것, 제 목소리, 방 안의 온도, 들려오는 소리,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들, 이 모든 게 하나로 뭉쳐진
더는 쪼갤 수 없는 총체적인 경험의 한순간, 그 덩어리 자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벽돌인 셈이죠. 두 번째 재료, 즉 시멘트는 유사성 기억입니다. 이건 두 개의 근본 체험 사이의 유사성을 기억해내는 능력을 말해요. 자, 이게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카르납은 더 크다라던가 원인이다, 옆에 있다 같은 다른 모든 종류의 관계들을 처음부터 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잡한 관계들조차도 오직 이 단순한 유사성 기억이라는 시멘트와 근본 체험이라는 벽돌만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구성해내야만 했던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근본 체험이라는 벽돌과 유사성 기억이라는 시멘트. 카르납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감각, 물리적 대상,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사회 전체까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정말 대담하면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발상이죠. 근데 이 논리적 구성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지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카르납 자신이 직접 사용했던 수학의 비유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보시면 그의 방법론의 핵심을 분명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숫자라고는 오직 1, 2, 3 같은 자연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3분의 2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환원이라는 개념의 핵심 과제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을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대상을 설명해내는 것. 과연 분수는 자연수와는 다른 별개의 신비로운 존재일까요? 러셀과 카르납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분수는 새로운 종류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3분의 2라는 말은 그저 정수 2와 3 사이에 어떤 특정한 관계를 편리하게 줄여서 부르는 표현, 일종의 약속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수라는 새로운 존재를 세상에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존재론적 절약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분수라는 것들이 따로 존재하는 어떤 세계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수에 관한 모든 문장은 조금 길어지고 복잡해지더라도 오직 정수와 그 관계에 대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수는 정수로 완벽하게 환원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카르납의 정말 숨막히는 야망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환원의 방법을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 대상, 우리가 느끼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적 세계 모두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근본 체험이라는 벽돌과 유사성 기억이라는 시멘트, 이 두 가지만으로 처음부터 다시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재구성하는 게 궁극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이 거대한 논리적 건축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될 세계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카르납의 목표가 불금을 볼 때 그 생생한 느낌, 그러니까 경험의 내용 그 자체를 복제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의 목표는 불금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 다른 색깔들이나 사과, 불, 정지 신호 같은 다른 개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의 구조 속에서 불금의 위치를 정확하게 콕 집어주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증명하고자 했던 핵심 가설입니다. 과학적 지식은 세계의 내용이 아니라 구조에 관한 것이라는 것. 이건 엄청난 선언이었어요. 과학이 사람들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의 질감 같은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서도 세계의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사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 느낌들 사이의 공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던 비트겐슈타인과는 아주 다른 길을 가는 거였죠. 카르납은 침묵하는 대신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최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 논리적 구조 안에서 표현될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적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거대했던 프로젝트는 결국 미완성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카르납 자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처음의 입장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죠. 그는 동료였던 오토 노이라트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의 기초를 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물리학이 다루는 공적인 물리적 대상에 두는 물리주의라는 입장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것이 과학 공동체를 위해서는 더 단단하고 객관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비록 카르납 자신은 이 청사진을 결국 폐기했지만 세계의 논리적 구조가 보여준 그 엄청난 야망과 엄밀함은 그 이후의 분석 철학 전체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식 전체를 하나의 완벽한 체계로 구축하려는 그 대담한 시도는 비록 실패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던져진 근본적인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논리 그리고 세계의 관계에 대한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오랫동안 철학을 뒤덮고 있던 안개를 걷어내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단단한 논리라는 토대 위에 새롭게 세우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돌프 카르납의 지적 자서전을 통해 바로 그 거대했던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길을 걸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한 위대한 철학자가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태어나고 도전을 받고 또 스스로 진화해 나갔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기록한 지적인 연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시작에는 어떤 계기가 있기 마련이죠. 카르납의 이 거대한 야망에 불을 지핀 건 역시 20세기 초 철학계 전체를 뒤흔든 하나의 지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러셀의 수학 원리는요, 그냥 책 한 권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지성계에 떨어진 폭탄 같은 거였죠. 왜냐하면 인류가 쌓아올린 학문 중에 가장 단단하고 확실하다고 여겨졌던 수학 전체가 사실은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논리 규칙으로 지어진 정교한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해냈거든요. 이 발견은 당시 철학자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식을 아주 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은 것과 같았으니까요. 러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아니, 수학에서 이렇게 잘 통하는 강력한 논리적 분석 도구를 왜 철학에는 안 쓰는 거지? 하고 물은 거죠. 복잡한 개념을 가장 단순한 요소로 착착 분해하고 그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이 방법을 쓴다면 끝없는 말싸움으로 가득했던 철학에도 과학과 같은 엄격함과 확실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가 젊은 루돌프 카르납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에게는 이게 그냥 흥미로운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었어요. 철학의 오랜 모호함을 끝장내고 모든 지식을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거대한 과업에 자신의 지적 생애를 전부 걸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카르납은 이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의 첫 번째 위대한 체계적 저작으로 말이죠. 이 책은 철학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야심만만한 제목을 가진 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책 제목이 바로 세계의 논리적 구성, 독일어 원어로는 아우프바우라고 불리는 바로 그 책입니다. 목표는 제목만큼이나 대담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개념, 예를 들어 눈앞의 책상이라든지 내면의 슬픔, 아니면 더 복잡한 정보 같은 개념들까지도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착착 조립해서 만든 결과물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아우프바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사용한 핵심 도구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환원이라는 방법론이에요. 이게 바로 카르납의 무기이자 설계도였던 셈이죠. 환원주의.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역공학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분해해서 이게 결국 이런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고 파악하는 것처럼 복잡한 개념도 가장 단순한 기본 요소들로 분해해서 그 본질을 파악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카르납은 모든 개념에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 분수 예시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수학 문제가 아니거든요. 카르납의 야망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3분의 2라는 분수가 정수와 나눗셈이라는 더 기본적인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듯이 카르납은 세상의 모든 개념도 이 분수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 있는 파란 의자라는 지각 경험부터 민주주의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까지
모든 것을 궁극의 기본 요소들로 환원해서 그 논리적인 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지식을 재구성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아주 튼튼한 기초,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 필요하겠죠. 과연 카르납은 이 거대한 지식의 건물을 짓기 위한 출발점으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카르납이 찾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단단한 토대,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나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외부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지는 의심할 수 있어도 지금 내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결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거다. 모든 지식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거죠. 현상주의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상 그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갈색이고 네모나게 보이는 시각 정보, 손으로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 같은 감각 데이터 덩어리를 경험할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세계는 저 너머에 있고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속 스크린에 비친 그림자, 즉 감각 데이터들을 통해서만 세상을 추측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지식이라는 건물을 지을 가장 기본적인 벽돌, 즉 경험의 원자가 필요하겠죠. 카르납은 이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카르납은 이 기본 벽돌을 엘레멘타레 어레 브니세, 우리말로는 요소 체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빨갛다, 차갑다 같은 단순한 감각 조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신다면 그 따뜻함, 쓴맛, 컵의 감촉, 창밖의 소리,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게 뒤섞인 하나의 통째 경험, 이게 바로 카르납이 말하는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 원자재인 셈입니다. 자, 이제 벽돌은 구했습니다. 근데 벽돌만 잔뜩 쌓아놓는다고 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경험의 벽돌들을 서로 연결해줄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카르납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놀랍게도 카르납은 딱 한 가지 도구면 충분하다고 봤어요. 그게 바로 유사성 기억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경험? 예전에 그 경험이랑 비슷한데? 하고 알아차리는 능력,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봤던 붉은색 경험과 오늘 보는 붉은색 경험이 비슷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이 능력 하나만으로 우리는 경험들을 그룹으로 묶고 패턴을 발견해서 결국 사과나 장미 같은 객관적인 개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제 보고는 다 갖춰졌습니다. 요소 체험이라는 벽돌과 유사성 기억이라는 접착제. 이걸 가지고 카르납은 정말로 모든 것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아우프바우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과학이 말하는 진리라는 게 사실 우리 경험 저 너머에 있는 어떤 신비로운 실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전자가 존재한다고 말할 때 그건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은 알갱이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실험실에서 관찰되는 여러 현상들, 안개 상자에 나타나는 희미한 궤적이라든지 계기판 바늘의 움직임 같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일관된 패턴, 그 복잡한 구조를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는 말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계획은 생각보다 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카르납 자신과 동료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카르납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마치 아주 작은 모자에서 아주 큰 토끼를 꺼내려는 것과 같았다고요. 즉,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라는 너무나도 작은 재료로 객관적인 과학 지식이라는 거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그의 절친한 동료였던 오토 노이라트의 날카로운 비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비판 때문에 카르납은 자신의 프로젝트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 즉 현상주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노이라트가 지적한 건 바로 이 프로젝트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주관성의 문제죠. 생각해보세요.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각자 머릿속에만 있는 사적인 경험이라면 어떻게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인 과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빨간색이랑 여러분이 보는 빨간색이 똑같은 경험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서로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이상 과학은 그냥 각자의 고립된 섬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이라트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과학의 기초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만질 수 있는
저 바깥의 물리적인 세계에 두자는 거죠. 이게 바로 물리주의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 현상주의는 각자 자기만 아는 비밀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물리주의는 파이썬처럼 누구나 배우고 함께 작업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개된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과학이 제대로 된 학문이 되려면 당연히 후자를 택해야 한다. 이게 노이라트의 주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카르납은 이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이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지적인 진화였죠. 통일된 과학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개인적인 경험이 주는 확실함을 포기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세계의 객관성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가장 야심찬 계획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간 거죠. 카르납의 이 지적인 여정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 지식의 가장 안전한 토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내밀한 경험일까요? 아니면 과학이 말하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저 바깥의 객관적인 세계일까요? 이 질문은 카르납의 평생에 걸친 고민이었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은 루돌프 카르납의 지적인 세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그의 사상에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된 시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단순히 한 철학자의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과 언어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에 대한 이해 자체를 뒤바꾼 아주 극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르납의 여정은 논리 통사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이 생각의 틀은 20세기 초 철학계에 정말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켰죠. 하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스스로가 반드시 극복해야만 했던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초기 철학이 대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또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 먼저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대표작이죠. 언어의 논리적 통사론 서문에 나오는 이 문장. 이게 바로 그의 초기 신념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철학이라는 게 언어의 의미처럼 애매하고 주관적인 영역을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규칙과 형식적인 구조에만 집중해야 한다. 마치 수학자가 수식의 논리적인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처럼요. 철학자도 언어의 문법적인 관계만을 다뤄야 한다. 이게 그의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초기 카르납에게의 철학은 과학 언어의 논리적인 문법, 다시 말해 규칙을 분석하는 작업이었어요. 정의가 뭐냐, 존재가 뭐냐, 실제가 뭐냐 이런 단어들이 현실 세계에서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탐구는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은 거죠. 그는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철학을 괴롭혀왔던 증명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런 혁이상학적인 가짜 문제들을 철학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실 이 접근법이 이룬 성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비엔나 서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 방법은 철학을 과학처럼 아주 엄격하고 객관적인 학문으로 만들고 싶다는 열망에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비유하자면 체스 게임에서 나이트는 L자로 움직이고 비숍은 대각선으로 움직인다. 이런 규칙들의 집합처럼요. 언어의 규칙을 명확하게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문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만을 따지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비유가 통사론적 접근법이 가졌던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오직 규칙과 구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은 언어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인 진리나 의미 같은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죠. 우리가 체스 규칙을 아무리 완벽하게 안다고 해도 이기는 것이 게임의 목표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과연 그 게임을 진짜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카르납 자신도 이 점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순수 형식주의적인 체계가 굉장히 강력하고 우아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걸요. 언어의 형식적인 구조 분석만으로는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 그러니까 세계를 기술하고 그것에 대해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기능을 포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벽을 그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르납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든 말 그대로 지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바꿀 해결책이 그의 외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충격은 그의 철학 전체를 다시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의미론이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의미론은요, 의미의 문제를 그냥 감상이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아주 형식적이고 엄밀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약속했습니다. 이전까지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의미나 진리 같은 개념들이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영역이라고 여기면서 피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뀔 참이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통사론과 의미론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통사론은 문장의 구조가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에만 관심을 둬요. 언어학자 촘스키의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죠. 무색의 녹색 관념들이 맹렬하게 잠잔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주어, 형용사, 동사, 부사가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통사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문장은 아무런 의미도 참이나 거짓이라는 진리값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념은 색깔을 가질 수 없고 또 무색인 동시에 녹색일 수도 없으며 잠을 잘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의미론은 바로 이 의미와 진리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 지적인 혁명의 중심에는 폴란드의 논리학자 알프레트 타르스키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의 오랜 숙제였던 진리라는 개념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덩어리가 아니라 특정 언어 체계 안에서 수학처럼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은 타르스키의 작업이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철학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진리나 의미를 다루는 건 비과학적이라고 애써 외면해왔던 실증주의자들에게 타르스키는 바로 그 진리를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논리적인 도구를 제시한 셈이었거든요. 그들의 세계관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 강력한 새 도구를 마주한 카르납은요, 자신의 과거 작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전체 철학 체계를 훨씬 더 크고 견고하게 다시 짓는 아주 기념비적인 과업에 착수합니다. 마치 낡은 집을 허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층을 더 쌓아 올리는 것과 같았죠. 이 문장은 이러한 변화가 카르납에게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심오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이론 하나를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서는 자신의 평생의 작업을 재구성하는 일이었어요. 한창 경력이 무르익은 시기에 자신의 핵심 이론을 근본적으로 수정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지적인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죠. 그는 자신의 초기 통사론적 성과를 토대로 그 위에 의미론이라는 새로운 층을 쌓아 올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카르납이 거의 10년에 걸쳐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자신은 새롭고 더 포괄적인 철학적인 틀을 만들어 나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리듯이 한 단계에 한 단계의 견고한 기초를 다져나갔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게 과거 작업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아주 야심찬 확장이었다는 겁니다. 카르납은 언어의 형식, 즉 통사론과 언어의 의미, 즉 의미론을 모두 포함하는 통일된 언어 이론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통사론이 언어의 뼈대라면 의미론은 그 뼈대를 채우는 살과 근육과도 같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재건축 작업이 낳은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고 형식적으로 구별해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건 카르납에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비엔나 서클 시절부터 그는 이 구분을 철학의 근본적인 과제라고 여겼습니다. 과학적인 진술과 형이상학적인 궤변을 구분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의미론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음으로써 마침내 아주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이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중요한 철학적 구분을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왼쪽에 있는 논리적 진리는 모든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 같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참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총각을 일일이 조사할 필요는 없죠. 총각이라는 단어의 정의, 즉 그 의미 안에 미혼 남성이라는 속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를 분적적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실적 진리는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같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우리는 직접 책상을 관찰하고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어요. 나무가 아니라 강철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진리를 종합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었습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새로운 의미론적 체계가 논리경험주의의 오랜 핵심 직관에 아주 엄격하고 논리적인 토대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철학적인 신념이나 주장에 가까웠던 것이 이제는 형식 언어 안에서 명확하게 증명 가능한 구분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카르납은 이 새로운 도구들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리적 진리에 대한 형식적인 정의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지적인 종합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카르납의 최종 정의는 단순히 그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조물이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친 논리학적인 사유의 정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는 위대한 선배들의 통찰을 하나의 정교한 건축물로 멋지게 엮어냈습니다. 카르납은 이 세 가지 핵심적인 통찰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먼저 라이프니츠로부터 모든 상상 가능한 상황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필연성의 개념을 가져왔고요. 다음으로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그것이 논리적인 구조 자체 때문에 참이되는 동어 반복, 그러니까 A이거나 A가 아니다와 같은 문장의 개념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레스키로부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언어 체계 안에서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 형식적인 의미론이라는 도구를 가져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기나긴 지적인 여정의 결과물인 엘 진리의 정의입니다. 엘 진리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논리적인 뼈대를 드러내주는 진술이죠. 2 더하기 2는 4다라던가 모든 총각은 미혼이다와 같이 그 자체의 의미 구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참이 될 수밖에 없는 문장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해결책이 곧 그의 철학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카르납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세운 정교한 건축물은 과연 그 다음 세대의 비판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철학자 루돌트 카르납이 자신의 지적 여정을 담담하게 기록한 책 지적 자서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카르납은 자신의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하나의 거대한 기둥을 세우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견고해 보였던 기둥, 그리고 그 기둥의 심장부를 파고든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료함을 향한 한 철학자의 끈질긴 탐구가 어떻게 궁극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지 그 여정을 함께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지적 여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카르납이 세운 핵심 원칙에서 출발해서 그에 대한 비판이 어떤 심오한 결과를 낳았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카르납의 철학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참된 문장들을 딱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바로 이 근본적인 구분이 그의 철학 전체를 지탱하는 주춧돌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종류는 분석적 진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굳이 바깥 세상을 관찰하거나 실험하지 않아도 오직 언어와 그 단어의 의미만으로도 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장을 말해요. 말하자면 진실이 문장 바깥의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문장 안의 단어들 사이 관계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죠. 사전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종류는 종합적 진리입니다. 이건 분석적 진리와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언어의 세계를 벗어나서 실제 세계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거나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는 것처럼 경험적인 탐구가 꼭 필요한 그런 진리인 거죠. 여기 2가지 예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모든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 이 문장은 우리가 총각이라는 단어의 뜻, 즉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라는 정의만 알면 곧바로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분석적 진리입니다. 반면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라는 문장은 어떻습니까? 이건 수백 년에 걸친 천문학적 관찰과 계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종합적 진리입니다. 카르납에게 이 구분은 단순히 문장을 분류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철학에서 어떤 것이 의미 있는 논의고 어떤 것이 공허한 말장난인지를 가려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이 분석과 종합을 구분이라는 아이디어를 카르납이 완전히 처음부터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는 자신보다 앞서 이 길을 탐구했던 위대한 철학자들의 통찰을 한데 모아서 자신만의 목표를 위한 아주 날카로운 도구로 벼려냈다고 할 수 있죠. 그는 먼저 라이프니츠가 말했던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참인 필연적 진리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적 진리를 동어 반복, 즉 구조적으로 항상 참일 수밖에 없는 문장으로 정의한 것을 받아들였죠. 카르납은 바로 이 두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분석성이라는 개념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어떤 신비로운 직관이나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기댈 필요 없이 오직 언어의 규칙 안에서 논리적 진리의 확실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 문장은 그의 마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분석과 종합의 구분은 그에게 단순한 철학적 흥미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철학에서 무의미한 문제들을 싹 걷어내고 과학처럼 명확한 지식의 토대를 세우려고 했던 그의 필생의 사명이었던 거죠. 모든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도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카르납 자신의 가장 총명했던 제자 윌러드 벤 오먼 콰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콰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분석적 진리와 종합적 진리 사이에 있다는 이 근본적인 구분이 과연 진짜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그가 보기에 스승인 카르납이 세운 이 거대한 철학의 기초는 보기만큼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콰인은 1951년에 발표한 그의 기념비적인 논문에서 카르납과 같은 경험주의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두 가지 믿음, 즉 도그마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 도그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분석, 종합의 구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그마는 환원주의라는 건데요.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의미 있는 과학적 명제는 결국 우리의 감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경험에 대한 진술로 전부 번역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전자는 음전하를 띈다는 복잡한 과학 문장도 결국에는 실험실에서 계기판의 바늘이 특정 눈금을 가리킨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관찰들의 묶음으로 전부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죠. 콰인은 바로 이 두 가지 도그마가 서로 깊이 얽혀 있고 결국 둘 다 지켜낼 수 없는 신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콰인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카르납이 그토록 확고하게 믿었던 분석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모호한 순환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까요? 모든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가 왜 분석적 진리일까요? 우리는 아마 총각과 미혼 남성이 같은 의미, 즉 동의어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총각과 미혼 남성이 동의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사전에 총각이 미혼 남성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전 편찬자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정의했을까요? 결국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두 단어를 서로 바꿔서 사용해도 의미가 통한다는 사실에 근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왜 서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모든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 라는 문장이 언어 규칙상 필연적으로 참, 즉 분석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이시나요? 우리는 분석성을 설명하기 위해 동의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동의성을 파고들다 보니 다시 분석성이라는 개념에 기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콰인이 지적한 순환 논증입니다. 그는 분석 종합의 구분이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그저 증명 없이 받아들여진 경험주의자들의 도그마에 불과하다고 폭로한 셈이죠. 만약 콰인의 주장이 옳다면 그래서 논리와 언어의 진리와 경험과 사실의 진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건 없다면 우리의 지식 체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카르납이 생각했던 견고한 건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콰인은 우리의 지식이 단단한 기초 위에 한층 한층 쌓아 올린 건물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서로 얽혀 있는 거대한 믿음의 그물과 같다는 비유를 제시합니다. 이 그물 안에서는 어떤 믿음도 혼자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믿음은 다른 믿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와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그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물의 가장 바깥쪽,
즉 주변부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빨간 불빛이 깜빡인다 와 같은 관찰 문장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반면에 그물의 중심부로 갈수록 수학이나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주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르납이라면 이 중심부의 논리적 진리는 주변부의 경험적 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겠지만 콰인의 그물에서는 다릅니다. 모든 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부에서 들어온 어떤 충격적인 경험, 즉 기존의 믿음과 충돌하는 새로운 관찰 결과는 그물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부의 믿음만 수정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장이 그물 중심부까지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는 논리학의 법칙마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그물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영원히 수정이 불가능한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그물이라는 그림이 가져오는 가장 큰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카르납이 그토록 명확하게 긋고 싶어 했던 과학과 형이상학 사이의 경계선이 흐릿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든 경험이라는 전체 그물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받는다면 더 이상 어떤 믿음은 언어내적인 문제이고 어떤 믿음은 사실의 문제라고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게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철학사에서 실용주의적 전환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한때 스승과 제자였던 이 두 위대한 철학자 사이의 논쟁은 20세기 분석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대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지적인 충돌은 단 한 편의 논문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카르납이 논리실증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1951년 콰인의 결정적인 논문이 발표되고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두 사람의 논쟁과 서신 교환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한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지적 투쟁이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을 통해서 철학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지식의 토대를 찾으려던 오랜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란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인간이 끊임없이 만들고 또 수정해 나가는 거대하고 유연한 그물과 같은 도구라는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카르납과 콰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절대적인 확실성을 만들려는 가장 명석한 시도조차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균열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더 깊고 심오한 질문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쩌면 철학의 진정한 역할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루돌프 카르납의 철학 세계를 함께 여행해온 기나긴 여정도 어느덧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성과 어떤 치열한 논쟁을 펼쳤는지, 그 모든 지적 여정 끝에 철학사에 무엇을 남겼는지 차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정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카르납 사상에 찾아온 결정적인 변화에서 출발해서요, 그의 철학이 의미의 문제와 어떻게 마주했는지 살펴보고 20세기 철학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 중 하나를 깊이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위대한 철학자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카르납의 작업에서 일어난 아주 결정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이제껏 집중해왔던 언어의 형식적인 구조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미, 그 자체의 본질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카르납 스스로도 이걸 인정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작업에는 한계가 있구나 하고 말이죠. 언어의 문법적인 규칙이나 구조, 즉 통사론에만 집중해서는 정작 그 언어가 세상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문장의 뼈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살, 즉 의미를 다루는 의미론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건 어쩌면 필연적인 수순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에 이런 거대한 방향 전환을 가져다 준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논리학자 알프레트 타레스키의 연구였습니다. 타레스키는 진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면 아주 엄격하고 논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눈은 희다 라는 문장은 실제로 눈이 힐 때 그리고 오직 그럴 때만 참이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형식적 진리이론은 카르납에게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 도구를 손에 쥐고 자신의 철학이라는 신전을 새로운 토대 위에 다시 짓기 시작한 거죠. 이 의미론으로의 전환은요, 1940년대 내내
정말 중요한 저작들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특히 의미와 필연성 같은 책들을 통해서 언어, 논리,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아주 정교한 이론을 만들어냈고 그의 철학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를 열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의미를 탐구하겠다는 이 새로운 방향은 카르납의 후기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구분에 기대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의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 됩니다. 카르납 철학의 심장부에는 분석적 진리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굳이 세상 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단어의 뜻만 알면 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보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총각을 만나서 결혼했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총각이라는 단어의 정의 안에 이미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뜻이 들어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게 분석적 진리입니다. 그 진실성이 논리와 정의만으로 보장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분석적 진리는 말하자면 체스 게임의 규칙 같은 겁니다. 규칙은 그냥 그 자체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종합적 진리는 뭐냐? 실제 게임에서 누가 이기고 졌는지 그 결과 같은 거예요. 이건 실제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직접 봐야만 알 수 있죠. 하늘은 파랗다는 문장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분석적 진리와 종합적 진리를 나누는 게 논리 경험주의자들한테는 정말이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온다라고 주장하는데 2 더하기 2는 4다 같은 수학적 진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건 경험과 상관없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참이잖아요. 바로 이 구분 덕분에 그들은 수학과 논리의 진리를 경험 세계의 우연한 사실들과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수학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규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참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카르납이 이렇게나 공들여서 단단하게 세운 철학의 성벽, 분석적 진리와 종합적 진리라는 이 명확한 경계선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벽을 무너뜨리게 될 사람이 다름 아닌 카르납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윌러드 벤 오먼 콰인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프라하에서 카르납의 강의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훗날 스승의 철학책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비판자가 됩니다. 1951년에 발표된 한 편의 논문이 철학계를 뒤흔들게 되는데요. 콰인은 이 논문에서 현대 경험주의가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두 가지 도구마, 즉 두 가지 독단적인 믿음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두 믿음이 바로 카르납 철학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었죠. 콰인이 공격한 두 가지 핵심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방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 진리를 분석적인 것과 종합적인 것으로 딱 잘라 나눌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환원주의라는 믿음인데 이건 모든 의미 있는 과학적 문장 하나하나가 결국엔 어떤 감각 경험 하나하나와 연결돼서 검증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콰인은 그 대신 아주 멋진 비유를 들고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그물이라는 건데요. 우리의 모든 지식은 하나의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물의 가장 중심부에는 논리나 수학처럼 아주 단단한 믿음들이 있고요. 가장자리로 갈수록 우리가 직접 보고 듣는 경험적 믿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물 가장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이라는 충격이 가해지면 그 충격은 그물 전체로 퍼져나가서 심지어 가장 중심부에 있는 논리 법칙에 대한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고 수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콰인의 주장이 가져온 파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카르납과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그토록 명확하게 긋고 싶어 했던 선, 즉 의미 있는 과학과 무의미한 형이상학 사이의 경계선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되니까요. 모든 믿음이 하나의 그물 안에 있다면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부터가 형이상학인지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대논쟁은 정말 카르납 한 사람의 철학을 넘어 20세기 분석 철학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는 분기점이 됩니다. 물론 콰인의 비판이 워낙 강력해서 분석 철학의 풍경이 바뀌긴 했지만 그렇다고 카르납이라는 거인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이 분야를 이끌어온 중심 인물이었고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카르납의 유산을 생각할 때 어떤 특정 이론 하나로만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철학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과학적인 명료함, 논리적인 엄밀함, 이걸 철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삼았던 그의 방식,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를 평생 연구했던 그의 귀남 논리는 지금까지도 많은 철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카르납이라는 한 철학자의 삶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지식의 논리적 구조를 찾기 위한 쉼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여기 그의 초기 생애를 정리한 표를 보면 한 위대한 지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길이 보입니다. 1926년 젊은 카르납이 빈학파에 합류하고 1934년에는 언어의 논리적 통사론이라는 정말 기념비적인 책을 내놓죠. 거대한 철학적 시스템을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이 그렇게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아픔이었죠. 나치즘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후의 삶을 보여주는 이 표를 보세요. 그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시카고 대학과 UCLA 같은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의미와 필연성, 확률의 논리적 기초 같은 그의 대표작들을 바로 이 시기에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이라는 강물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죠. 시간이 흘러서 리처드 로티 같은 후대의 철학자들은 카르납이 평생을 바쳤던 작업, 즉 진리의 논리적 구조를 찾는다는 그 목표 자체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철학이 과학처럼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대화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탈철학의 시대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카르납의 삶은 지식의 단단한 체계를 세우려는 인간의 위대한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그의 가장 위대한 비판자였던 콰이는 그 어떤 단단한 체계도 해체될 수 있다는 지성의 힘을 보여줬죠. 과연 철학이 나아가는 길은 무언가를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데 있는 걸까요? 아니면 끝없이 의심하고 해체하는 데 있는 걸까요? 어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철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남기게 되네요.